여러분, 예술 비평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냥 이 그림은 아름답다, 이 시는 감동적이다 라고 말하는 게 전부일까요? 이탈리아의 위대한 철학자 베네데토 크로체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작품을 분석하는 걸 넘어서 예술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의 틀 자체를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고 주장했죠. 오늘 우리는 그의 이 혁명적인 생각을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루도비코 아리오스토라는 한 인물을 통해 아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문장 하나가 크로체가 당시 문학계에 던진 거대한 도전장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철학이라는 단단한 기반 없이는 어떤 비평도 결국 개인적인 감상이나 취향 자랑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설계도 없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죠? 겉보기엔 그럴듯해도 왜 좋은지, 왜 위대한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 언제든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탄탄한 철학이 없다면 비평은 그저 내 생각엔 이렇다는 말의 나열에 불과하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크로체는 새로운 예술 철학, 즉 새로운 미학 이론을 제시합니다. 이건 단순히 작품을 보며 수동적으로 감탄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술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뿌리까지 파고드는 길이죠. 크로체는 말합니다. 비평가는 단순히 좋아요, 싫어요 도장을 찍는 심판이 아니라 작품이 탄생한 그 근원 자체를 탐사하는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여기서 크로체의 주장은 정말 대담해집니다. 그는 생트베브나 텐처럼 당대 네로라는 비평가들을 정면으로 비판하거든요.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감시관이 부족하거나 취향이 독특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의 비평이 서 있는 철학적 출발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건 마치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모든 게 어긋나는 것과 같아요.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했으니 아무리 화려한 분석을 내놓아도 그 결론은 믿을 수 없다는 그야말로 비평의 판 자체를 쥐엎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로체를 이해하려면 그가 사용하는 미학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확실히 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미학하면 아름다움, 디자인,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크로체에게 미학은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에게 미학은 하나의 완전한 철학 시스템이에요. 예술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무슨 의미를 가지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모든 질문에 답하는 일종의 문형체제 OS 같은 거죠. 이 정의가 바로 그의 모든 비평 방법론을 떠받치는 단단한 주춧돌이 됩니다. 자, 드디어 크로체 철학의 심장부입니다. 바로 서정적 직관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거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에요. 수천 년 동안 예술은 흔히 모방이라고 생각되어 왔잖아요. 현실 세계를 얼마나 잘 베꼈는가, 혹은 저 하늘에 있는 어떤 완벽한 아름다움의 이상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가. 그런데 크로체는 그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예술은 바깥 세상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의 내면에서 끌어오르는 아주 구체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감정, 바로 그 서정적 직관에 형태를 부여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냥 슬픔이 아니라 일요일 저녁 주말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을 때 느끼는 바로 그 허탈함, 그게 바로 예술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론은 이제 충분히 알았어요. 그럼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크로체는 자신의 새로운 비평 방법을 시험해볼 대상으로 이탈리아의 위대한 시인 루드비코 아리오스토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평범한 전기, 바이오그래피를 쓰는 게 아니에요. 아리오스토의 삶 자체를 그의 위대한 예술작품을 해독하는 암호 해독기처럼 사용합니다. 그럼 이 아리오스토라는 사람은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의 삶의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책과 상상력과 함께 서재에 틀어박히고 싶은 시인의 욕망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현실이죠. 가족 부양, 정치, 돈 문제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끊임없는 압박감, 탐욕스럽고 무자비한 사람들 틈에서 비위를 맞춰야 하는 궁정생활의 지긋지긋함, 심지어 책상에만 앉아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맡은 임무 때문에 말 그대로 마부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매일매일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현실의 무게였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보통 이런 압박에 시달리면 사람이 냉소적으로 변하거나 타락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아리오스토는 달랐습니다. 이 모든 추함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는 놀라울 정도의 고결함을 지켰어요. 정직했고 정의로웠고
결코 자신의 존엄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치 주변 세상이 더러워질수록 그의 내면에 있는 도덕적 나침반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빛나는 것 같았죠. 바로 이 엄청난 대조, 마치 그의 삶을 분할 화면으로 보는 것 같지 않나요? 한쪽에는 현실 세계의 무거운 짐이, 다른 한쪽에는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인격의 미덕이 있습니다. 이 끊임없는 긴장감이야말로 그의 시가 빚어진 원재료, 바로 그 찰흙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아낸 첫 번째 중요한 단서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의무와 미덕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모든 소음의 깊은 곳에는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의 강력한 흐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열정은 그의 예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열정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드라마틱하고 폭풍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더 깊고 더 꾸준한 것이었죠. 크루치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성과의 교제에 대한 필요성, 즉 사랑하는 여인이 곁에 있는 그 소박하고 본질적인 따뜻함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필요에 대한 그 자신의 감정이에요. 한편으로는 이걸 일종의 나약함, 방해물이라고 생각하며 거의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죠. 자기 존재의 근원적인 일부였으니까요. 자신의 가장 깊은 욕망에 대한 이 내적인 갈등, 이 줄다리기야말로 퍼즐의 또 다른 중요한 조각이 됩니다. 자, 그럼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보죠. 우리는 지금 모순으로 가득 찬 한 인간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무 대 욕망, 공적인 삶 대 사적인 열정, 고결함 대 부패한 세상, 온갖 상충하는 감정들의 뒤죽박죽인 상태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큰 질문이 나옵니다. 대체 그는 이 모든 혼돈을 어떻게 하나의 일관된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주는 비밀의 재료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크루치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아주 심오합니다. 그는 그 비밀을 단 하나의 개념으로 요약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조화. 크로체에게 아리오스토는 사랑의 시인도 전쟁의 시인도 모험의 시인도 아닙니다. 그는 바로 조화의 시인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조화란 뭘까요? 이건 그냥 평화롭거나 균형 잡힌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모든 싸우는 감정들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통일성을 이루게 되는 과정이죠.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죠. 아리오스토를 오케스트라의 마에스트로라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악기는 바이올린이나 트럼펫이 아니라 사랑, 야망, 의무, 분노 같은 감정들입니다. 보통 사람의 삶에서 이 악기들은 저마다 제멋대로 연주하느라 시끄러운 소음만 만들어내죠. 하지만 예술가라는 지휘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어떤 악기도 침묵시키지 않아요. 대신 이 모든 악기들이 하나의 통일된 교향곡을 연주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각 감정들은 독립성을 잃고 더 큰 전체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음악의 주인공이 아니라 최종적인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죠. 크로체는 이 과정을 정말 멋지게 표현합니다. 감정들이 자율성을 상실하고 단일한 주인에게 복종한다고요. 사랑은 더 이상 그저 사랑이 아니라 화가의 팔레트 위에 있는 푸른색 물감이 됩니다. 의무는 더 이상 그저 의무가 아니라 작곡가의 악보 위에 있는 특정한 리듬이 되는 거죠. 모든 감정들이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고 조화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해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아주 흥미로운 효과를 낳는데 바로 아리오스토의 독특한 스타일을 설명해 줍니다. 크로체는 정신의 세계가 자연의 세계로 전환된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깊고 소용돌이치는 바다를 상상해 보세요. 그게 바로 갈등과 깊이, 진짜 투쟁으로 가득 찬 정신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갑자기 꽁꽁 얼어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에겐 아름답고 복잡하고 반짝이는 얼음의 표면만 남게 되죠. 모든 무늬는 볼 수 있지만 그 아래의 뜨거운 소용돌이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아리오스토의 시입니다. 그는 마치 과학자가 표본을 관찰하듯 인물과 사건을 놀랍도록 정밀하게 묘사해요. 날 것 그대로의 지저분한 정신적 갈등이 완벽하게 그려졌지만 결국 실체는 없는 자연적 표면으로 변환된 겁니다. 자, 크로체의 조화라는 개념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가 비판했던 기존의 예술이론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가 핵심을 보여줍니다.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과거의 미학은 순수한 아름다움을 추구했어요. 진짜 예술이란 저 세상에 있는 완벽하고 신적인 이상을 슬쩍 엿보는 것이라고 믿었죠. 신비주의적이었어요. 하지만 크로체의 조화 이론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의 현실에 단단히 발을 딛고 있죠. 예술은 삶의 갈등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현실의 지저분한 갈등들, 사랑, 정치, 도덕을 가져와 통일된 예술적 감정으로 변형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던 시선이 인간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게 된 예술 비평의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크로체가 날리는 결정타입니다. 그는 순수한 아름다움이라는 낡은 개념으로는 아리오스토 같은 작품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틀에 맞지가 않았던 거죠. 그럼 비평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의 천재성을 설명하기 위해 온갖 인위적이고 복잡한 이론들을 만들어냈죠. 이건 마치 자로 온도를 재려는 것과 같아요. 도구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철학적인 틀을 갖췄습니다. 조화라는 이론도 이해했죠. 그럼 논리적인 다음 주문은 이것입니다. 아리오스토는 이걸 실제로 어떻게 해내는 걸까요? 그는 기사, 전투, 마법, 로맨스 같은 이야기의 원재료들을 가져와서 어떻게 이 독특한 조화라는 렌즈로 걸러내 자신의 걸작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그의 위대한 서사시, 그 텍스트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아리오스토의 그 조화로운 세계를 함께 여행했었죠. 자, 오늘은 그 비평의 렌즈를 완전히 다른 우주로 돌려볼까 합니다.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광활하고 복잡한 세계로 말이죠. 베네데토 크로체는 셰익스피어라는 이 거대한 산맥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그는 시인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자, 크로체의 안내를 따라서 셰익스피어의 심장부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번 시간에는 크로체의 분석을 따라 크게 5가지 핵심 영역을 살펴볼 거예요. 먼저 시인과 실제 인간을 구분해야 한다는 그의 독특한 비평 원칙부터 시작해서요. 셰익스피어 작품 전체를 꿰뚫는 거, 거대한 정서의 우주를 탐험해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사랑의 희극들이 가진 특징은 뭔지, 또 로미오와 줄리엣을 통해서는 희극이 어떻게 비극으로 바뀌는지, 마지막으로 사랑의 가장 어두운 모습부터 가장 순수한 이상까지 그야말로 다채로운 얼굴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크로체는 셰익스피어 분석의 첫 단추를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셰익스피어를 읽을 때 과연 무엇을 혹은 누구를 읽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크로체에 따르면요, 수많은 비평가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한 개인의 삶, 그 전기적인 사실하고 예술을 창조한 정신을 뒤섞어버리는 데서 시작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진짜 셰익스피어는 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가 태어난 곳의 출생 기록에서? 아니면 그가 남긴 재산 목록이나 법정 소송 기록에서? 그것도 아니면 동시대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남긴 증언 속에서? 크로체는 이런 식의 전기적 접근법의 정면으로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인간 셰익스피어에 대한 단서를 줄 수는 있겠지만 시인 셰익스피어의 본질을 밝혀주지는 못한다고 아주 단호하게 주장하죠. 그래서 크로체는 이 두 인격을 명확하게 분리합니다. 하나는 실용적 인격. 이건 우리가 역사책에서 만나는 런던의 극장주의자, 성공한 사업가 같은 모습이죠. 현실의 이해관계 속에서 살았던 한 개인의 모습이요. 하지만 크로체는 바로 이게 비평의 함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시적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건 작품 속에만 존재하고 보편적인 감정과 평온한 예술적 비전으로 구현되죠. 그러니까 시인을 이해하려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작품 그 자체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정기적 비평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을 낳을까요? 크로체는 여러 예를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벨린에서 포스트무스가 내 안에 여성적인 부분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하고 외칠 때 이걸 보고 아, 셰익스피어가 여자를 싫어했구나 하고 해석해거리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또 헨리 5세의 방탕했던 젊은 시절을 셰익스피어 본인의 젊은 시절과 똑같이 보거나 리어 왕의 그 엄청난 분노를 동료들에게 배신당한 작가의 개인적인 분풀이로 해석하는 식이에요. 이런 접근은 고요하고 위대한 예술 작품을 그냥 작가의 신경질적인 발작이나 절규의 연속으로 격화시키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체의 결론은 이처럼 강력하고 단호합니다. 진정으로 시인을,
그의 예술을 제대로 마주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기적 사실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고 오직 작품 속에서 빛나는 시적 인격, 그 자체에만 집중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시인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의 시의 본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크로체는 셰익스피어의 모든 작품을 관통하는 아주 거대하고 근본적인 감정의 흐름을 발견하는데요. 이걸 셰익스피어적 정서라고 부릅니다. 셰익스피어적 정서란 게 뭘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주적 투쟁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충돌해요. 사랑은 증오와 자유의지는 운명과 선은 악과 기쁨은 슬픔과 끝도 없이 싸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시인이 심판관이나 해설자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이 모든 대립하는 힘, 그 거대한 투쟁 자체를 그저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일 뿐이에요. 크로체의 이 말을 들어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시인은 이 모든 열정들을 자기 안에 전부 다 받아들입니다. 사랑과 증오, 기쁨과 절망을 모두 품지만 어느 하나를 더 좋아하거나 다른 하나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모든 인간 감정의 공평한 그릇이 되어서 그 모든 걸 어떤 판단도 없이 수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혼란스러운 투쟁의 끝은 있을까요? 셰익스피어의 희곡 속에서 이 갈등을 해결해줄 어떤 초월적인 존재, 뭐랄까 신의 개입 같은 게 나타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크로체의 답은 아주 심오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세계에서 신은 끊임없이 불립니다. 인물들은 신에게 기도하고 구원을 바라죠. 하지만 그 신은 결코 무대 위에 등장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그 결과 배신당한 믿음의 그 황량함, 짓밟힌 선함, 파괴된 순수함의 고통은 그 자체로 남아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죠. 화해나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셰익스피어가 보여주는 건 철학 체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 체계라는 건 마치 우주에 대한 설계도 같은 거거든요. 그리스 비극의 운명이나 기독교의 섭리처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과 규칙을 제시하죠.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그런 설계도를 우리한테 주지 않아요. 그가 보여주는 건 정서, 즉 영혼의 상태입니다. 이건 명확한 믿음이나 이론 아래에서 흐르는 거대한 감정의 조류와 같아요. 그는 삶의 투쟁에 대한 이론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 투쟁의 느낌, 그 영혼의 상태 자체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개념들을 실제 작품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셰익스피어의 특정 장르, 바로 그의 사랑의 희극들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크로체에 따르면 이 희극들에서 사랑은 다른 심각한 감정들과 뒤섞여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비극 오셀로의 질투나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의 야망처럼요. 여기서 사랑은 그냥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 자체로 유일하고 중심적인 힘입니다. 다른 거 다 빼고 순수하게, 그리고 종종 아주 비합리적인 형태로 탐구되는 거죠. 이 희곡들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스타일은 좀 독특합니다. 사랑의 불꽃이 모든 걸 태워버릴 듯 뜨겁다기보다는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아무리 웃긴 상황이 벌어져도 그 속에는 항상 인간적인 진실성이 담겨 있어요. 날카로운 풍자 대신 부드러운 시의 베일이 작품 전체를 감싸고 있죠. 그래서 극적인 위기 상황이 닥쳐도 우리는 괜찮아, 이건 곧 해결될 거야 하는 암묵적인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특징은 말괄량이 길들이기에서 아주 흥미롭게 나타나요. 페트루키오는 폭력으로 캐서린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녀의 심리를 파고들어서 정신적으로 그녀를 제압하죠. 그 결과 캐서린은 완벽하게 순종적인 아내가 되는데요. 하지만 크로체는 여기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툭 던집니다. 이 순종의 이면에 자신을 억압하는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싹트지 않았다고 과연 단언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모호한 본질 아니겠어요? 크로체가 꼽는 사랑의 희극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헛소동입니다. 베아트리체와 베네딕은 만날 때마다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말의 칼을 휘두르잖아요. 서로를 싫어한다고 굳게 믿지만 사실 그들의 끊임없는 언쟁은 서로에게서 눈을 뗄 수 없다는 강력한 끌림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들의 갈등이 바로 사랑의 언어인 셈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적대적인 말싸움이 부드럽고 솔직한 사랑의 고백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바로 이 대사입니다.
베네딕은 자신의 마음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베아트리체에게 향해 있다는 걸 인정하죠. 사랑이 이성을 이기는 순간을 정말 아름답게 포착한 겁니다. 사랑의 혼돈스럽고 비논리적인 본성을 가장 심오하게 탐구한 작품은 뭐니 해도 한여름밤의 꿈이죠. 이 희곡에서 마법의 묘약은 그냥 단순한 장치가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예측할 수 없는 사랑의 힘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이 작품은 사랑의 일종의 광기나 마법이라는 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요정의 여왕 티타니아가 당나귀 머리를 한 직공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은 사랑의 맹목성을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상징이 되었잖아요. 등장인물들은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랑에 빠지고 또 사랑이 식는 경험을 하죠. 퍽의 말처럼 사랑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존재가 될 뿐입니다. 자, 그럼 로미오와 줄리엣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걸 당연히 비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크루체는 이 작품을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희극과 비극의 경계에 서 있는 아주 독특한 작품으로 해석합니다. 크루체는 이 작품이 한여름밤의 꿈 같은 사랑의 희극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해요. 부드러운 은유나 라임을 맞춘 대사, 그리고 무엇보다 인물들의 감정이 하룻밤 사이에 급격하게 변하는 모습에서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크루체의 독특한 주장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첫째, 작품 초반에는 희극적인 요소가 가득해요. 로미오가 로잘린에 대한 사랑을 순식간에 잊고 줄리엣에게 빠지는 모습은 사랑의 희극 주인공들과 똑같죠. 둘째, 그들의 사랑은 모든 장애물을 가볍게 뛰어넘는 날개 달린 힘처럼 묘사됩니다. 마치 어떤 비극도 없을 것처럼요. 하지만 셋째, 비극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크루체의 핵심 통찰이 드러나는데 그들의 몰락이 무슨 거대한 운명이나 도덕적 결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편지가 전달되지 않고 잘못된 소식이 전해지는 등 순전히 우연과 사고의 연속으로 비극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넷째, 우리가 느끼는 최종적인 감정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그토록 완벽한 사랑을 경험한 그들을 부러워하는 복합적인 감정. 크루체는 이걸 불행 속의 축복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렌스 신부의 이 대사가 크루체의 주장을 딱 뒷받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큰 힘은 위대한 비극에 나타나는 도덕적이고 필연적인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무심하고 변덕스러운 우연의 힘일 뿐인 거죠. 희극이 될 수 있었던 이야기가 우연이라는 덫에 걸려서 비극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제 셰익스피어가 묘사한 사랑의 전체 스펙트럼을 탐험하기 위해 초점을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사랑의 더 복잡하고 모순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희곡들로 넘어가 보죠. 로미오와 줄리엣의 순수한 사랑과 정반대편에는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가 있습니다. 크루체는 이 작품을 냉소주의와 불신으로 가득 찬 정욕에 가까운 희극으로 봐요. 사랑이 이상이 아니라 파괴적인 게임이 되어버리는 세계인 거죠. 이 작품의 중심에는 크레시다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녀는 사랑에 대한 아주 냉철하고 계산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쾌락은 상대를 얻는 순간 끝난다는 걸 알고 자신의 변덕스러움을 약점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권리처럼 행사하죠. 그녀의 배신에는 죄책감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욕망에 대한 철저한 자기인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판다루스라는 인물은 이 냉소적인 세계를 완성합니다. 그는 연인들 사이를 오가면서 그들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악마처럼 즐기는 인물로 사랑의 모든 가치를 파괴하는 살아있는 상징과도 같아요. 자, 이제 이 어두운 세계에서 벗어나서 스펙트럼의 정반대 끝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크로치에 따르면 템페스트는 셰익스피어가 그린 가장 순수하고 희망적인 사랑의 비전입니다. 퍼디난도와 미란다의 사랑이 특별한 이유는 그 배경에 있어요. 세상과 격리된 섬에서 어떤 사회적 편견이나 계산 없이 순수하게 서로를 발견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첫눈에 시작되고 마치 새벽처럼 영원히 새롭고 신선하죠. 이것은 격렬한 열정이 아니라 존재의 근본 법칙과도 같은 평온하고 이상적인 결합입니다. 결국 셰익스피어의 비전은 이렇게나 광대합니다. 한쪽 끝에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파괴하는 냉소적인 사랑이, 다른 쪽 끝에는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가장 순수한 이상으로서의 사랑이 존재하죠.
셰익스피어는 이 모든 형태의 사랑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시인이 냉소주의와 순수함, 증오와 사랑, 이 모든 모순을 자신의 내면에 담아낼 수 있다면 이것은 예술가의 역할, 그리고 예술 그 자체의 본질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탐구할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비극들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겁니다. 자, 오늘은 이탈리아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비평가죠. 베네데토 크로체의 눈을 통해서 셰익스피어의 광활한 작품 세계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셰익스피어의 삶과 작품을 어떻게든 연결해서 그 비밀을 풀어보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크로체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가 쓴 책 아리오스토, 셰익스피어, 코르네유에서 펼쳐지는 이 날카로운 분석은요, 우리가 셰익스피어를 읽는 방식 자체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과연 크로체는 셰익스피어에게서 무엇을 본 걸까요?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셰익스피어를 정말 제대로 알려면 그가 언제 태어났고 누구랑 결혼했고 심지어 어떤 연애를 했는지까지 다 알아야만 하는 걸까요? 그의 작품이 곧 그의 인생 기록일까요? 예를 들어서 햄릿의 그 끝모를 고뇌가 혹시 셰익스피어 본인이 겪었던 우울증의 표현은 아니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크로체는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문학 비평의 관습에 잠깐만요, 그거 정말 맞는 건가요? 하고 아주 대담한 질문을 던집니다. 크로체는요,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주 명확하고 단호한 선을 하나 긋고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시인으로서의 셰익스피어와 그냥 런던에 살면서 세금도 내고 동료들이랑 어울렸던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셰익스피어를 철저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둘은 이름은 같을지 몰라도 절대 같은 인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의 비평에서 가장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크로체가 말하는 두 인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죠. 한쪽에는 동료 배우들이랑 술도 마시고 돈 문제로 골치도 아파하고 또 개인적인 친구와 적을 두었던 인간 셰익스피어가 있습니다. 그의 삶은 역사 기록이나 편지 같은 걸로 어느 정도 추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그 모든 개인적인 경황들을 다 녹여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예술로 만들어낸 시인 셰익스피어가 있습니다. 크로체는 비평가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 둘을 뒤섞어버리는 거라고 지적해요. 인간 셰익스피어의 경험과 시인 셰익스피어의 창조물을 1대1로 연결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작품의 진짜 모습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크로체에 따르면요, 희곡 속에서 셰익스피어 개인의 상처나 기쁨 같은 걸 찾으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접근 방식입니다. 이건 마치 아주 고요하고 장엄한 교향곡을 들으면서 이 부분은 작곡가가 소화가 안 돼서 끙끙대면서 썼나? 하고 작곡가의 치통 흔적을 찾으려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대하고 평온한 예술 작품은 그냥 작가의 신경질적인 발작이나 고통의 비명으로 뚝 떨어지고 맙니다. 예술을 예술로 감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리어 왕이 딸들한테 배신당하고 나서 광야에서 토해내는 그 처절한 분노 있잖아요. 이걸 보고 셰익스피어가 당시에 동료 배우한테 사기를 당해서 그 분노를 여기에 쏟아냈구나 라고 해석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인류 보편의 부모 자식 관계와 배신의 고통을 다룬 이 위대한 비극이 그냥 한 개인의 푸념으로 쪼그라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포스트무스의 그 끔찍한 여성 혐오를 셰익스피어 개인의 생각이라고 단정짓거나 트로일러스의 절규를 작가의 사적인 감정 표출로 보는 것, 크로체는 이 모든 것이 예술 작품을 작가의 개인사에 대한 증거 자료, 다시 말해 그냥 역사 기록물로 만들어버리는 심각한 오류라고 아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크로체는 이렇게 단언하는 겁니다. 진정한 예술을 감상하고 싶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작가의 사생활이나 전기적인 사실들을 의식적으로 잊어버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왜냐고요? 그래야만 작품을 가리고 있던 안개가 싹 걷히고 작품 그 자체가 온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작품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작가의 개인사라는 렌즈에 낀 먼지를 깨끗하게 닦아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셰익스피어의 작품 세계, 그 거대한 우주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크로체는 마침내 셰익스피어 정신의 진정한 핵심, 그가 평생에 걸쳐 그려낸 단 하나의 위대한 주제가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크로체가 발견한 셰익스피어의 핵심은요, 어떤 고상한 철학이나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하나의 정신 상태 그 자체에 가깝습니다. 삶이라는 게 원래 선과 악,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가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잖아요. 이 존재의 거대한 드라마를 보면서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온전히 다 받아들이는 태도. 마치 거대한 그릇처럼 삶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런 상태인 셈이죠.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 세계는 바로 이 해결되지 않는 이중성들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전쟁터라고 할 수 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기쁨 바로 뒤에는 가문의 슬픔이 버티고 있고, 오셀로의 뜨거운 사랑은 이아고의 차가운 증오와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데스데모나의 절대적인 선함은 이아고의 악마적인 사악함과 동등한 힘으로 그려지죠. 이 대립은 결코 어느 한쪽의 승리로 끝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화해되거나 해결되는 법이 없죠. 마치 신에게 구원을 간절히 요청하지만 끝내 응답이 없는 영원한 추쟁의 장과도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셰익스피어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는 이 싸움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팔짱 끼고 구경하는 관조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 있죠. 하지만 그는 절대로 재판관처럼 네가 옳고 네가 틀렸어 하고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의 시적 정신은 마치 거대하고 투명한 거울과 같아서 인간 존재의 모든 측만, 그러니까 이아고의 사악함과 데스데모나의 순수함, 맥베스의 탐욕과 햄릿의 고뇌를 판단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비춰낼 뿐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담아내는 관찰자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끌어안는 정신이라는 게 조금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실제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크로체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제일 친숙하고 또 가장 빛나는 감정이죠. 바로 사랑을 주제로 한 희극들부터 분석을 시작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사랑 희극들이 분위기는 가볍고 유쾌한 수 있지만 크로체는 그 속에서 다루는 사랑이라는 감정만큼은 언제나 진실성을 잃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이 희극 속 사랑의 불꽃은 모든 걸 파괴하면서 타오르는 비극의 불꽃과는 좀 달라요. 하지만 따뜻하게 주변을 비추는 명백한 진실의 불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들은 결코 유치한 익살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웃음 속에서도 사랑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희곡 헛소동에 나오는 베아트리치와 베네딕트 커플입니다. 이 재치 넘치고 싸움 좋아하는 한 쌍은요, 만날 때마다 서로를 향해서 가장 날카로운 말의 칼을 휘두릅니다. 서로를 절대 좋아할 리 없다고 굳게 믿으면서 끊임없이 재치 있는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런데 정말 역설적인 건 그들의 끊임없는 말다툼과 서로를 향한 이 모욕의 전쟁이야말로 그들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증명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를 밀어낼수록 오히려 서로에게 더 깊이 빠져드는 셈이죠. 그들의 이 언어적인 결투는 사실상 서로에게만 통하는 가장 격렬한 형태의 구애인 거예요. 크로체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그는 이 둘의 끝없는 불화가 서로에 대한 욕망을 감추기 위한 위장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두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들만큼 서로의 지성과 재치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이 깊은 정신적 동질성은 억울하게 비난받는 친구 헤로를 위해서 두 사람이 망설임 없이 힘을 합쳐 세상에 맞서 싸울 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편 한여름밤의 꿈에서 사랑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베아트리체와 베네딕의 사랑이 지성과 재치의 결합이었다면 이 작품 속 사랑은 마치 마법 같은 힘이자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술과 같아요. 이 묘묘한 취기에 빠진 인간들은 온갖 바보 같고 비논리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게 되죠. 이 희곡은 사랑이 얼마나 비합리적일 수 있는지를 정말 완벽하게 보여줘요. 그 가장 유명하고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요정의 여왕 티타니아가 마법에 걸려서 당나귀 머리를 한 인간 보텀을 거의 숭배하듯이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녀의 눈에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기품 있는 존재로 보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까지도 사랑의 눈이 먼다는 말의 가장 완벽한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힘 앞에서는 이성과 논리가 얼마나 무력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희극의 밝은 햇살 속에서 사랑의 진실과 비합리성을 봤다면 이제 우리는 서서히 딴거미가 지는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크로체는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희극과 비극의 경계, 그 아슬아슬한 지점에 서서 그 둘을 잇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작품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을 지목합니다. 분명히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는데도
크로체는 이 작품이 햄릿이나 맥베스 같은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비극들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 작품을 단조, 마이너 키의 비극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위대한 비극들이 운명의 무게와 인간의 고뇌를 담은 웅장한 교향곡이라면 이 작품은 지극히 아름답고 슬프지만 상대적으로 소박한 선율의 슬픈 노래, 즉 비가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크로체는 몰락의 원인에 주목합니다. 맥베스 같은 위대한 비극에서 주인공의 파멸은 그의 주체할 수 없는 야망이라는 성격적 결함에서 비롯되잖아요. 그의 파멸은 피할 수 없는 도덕적 필연성의 결과물인 셈이죠. 하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은 다릅니다. 그들의 죽음은 그들의 성격적 결함이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아니라 그저 엇갈린 타이밍과 끔찍한 불운, 다시 말해 우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타깝다 하고 느끼는 거죠. 로렌스 신부가 말한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더 큰 힘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크로체는 이 힘이 신의 섭리나 거대한 운명이 아니라고 설명해요. 그것은 단지 제때 도착하지 못한 편지, 잘못 전달된 소식과 같은 사소한 우연일 뿐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우연이 로렌스 신부의 그 영리한 계획을 망쳐버리고 젊은 연인들을 끔찍한 파멸로 이끌었다는 거죠. 비극은 비극이지만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셈입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가 그린 사랑의 모습이 언제나 이렇게 순수하거나 낭만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의 세계는 조금 단조로웠을지도 몰라요. 그는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까지 내려갑니다. 사랑이 더 이상 사랑이 아닐 때 그 자리를 채우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작품들에서 사랑은 냉소적이고 심지어 비도덕적인 경계까지 넘나들면서 그 어두운 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크로체는 특히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라라는 희곡에서 바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작품에서 사랑은 숭고한 감정이 아니라 저급한 본능과 욕정, 그리고 변심의 세계로 추락하는 냉소적인 희곡으로 그려집니다. 이 희곡은 마치 인간의 관능을 해부하는 차가운 보고서 같아요. 등장인물들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순간적인 욕정에 불타는 남성의 탐욕, 자신을 뽐내고 상대를 조종하려는 여성의 허영, 그리고 어제와 오늘이 다른 변덕과 불성실함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부추기고 즐기는 뚜쟁이 판다루스까지 사랑을 파괴하는 모든 저급한 본능들이 총출동하는 셈이죠. 특히 여주인공 크레시다는 자신의 경박함과 변덕스러움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변심을 부끄러워하거나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마치 자신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소명이나 권리인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행동하죠. 사랑의 맹세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녀의 모습은 사랑의 가장 어두운 면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진실한 사랑, 우연에 의한 비극, 그리고 냉소적인 욕망의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이제 크로체는 우리를 마지막 세계, 즉 현실의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수한 환상의 영역으로 안내합니다. 여기서는 인물의 감정이나 도덕적 갈등보다 동화처럼 환상적이고 장식적인 요소들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작품들입니다. 바로 신벨린, 겨울 이야기, 그리고 템페스트 같은 셰익스피어 후기 로맨스 희곡들이에요. 이 작품들은 마치 꿈을 꾸는 듯한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기꺼이 그 동화 같은 세계에 빠져들게 되죠. 크로체는 이걸 거짓이 아니라 비현실감의 매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시곡들은 상상적 비현실성이라는 말로 정의할 수 있어요. 기이한 내기로 모든 사건이 시작되고 기적과 마법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겨울 이야기에서는 남편의 의심 때문에 죽은 줄 알았던 왕비가 16년 후에 동상인 척하다가 살아 돌아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 어떻게 저게 가능해? 라고 묻는 대신 그 기적적인 화해의 감동에 젖어들게 됩니다. 평생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끔찍한 악행을 저지른 인물들이 너무나도 쉽게 용서받는, 모든 것이 상상의 논리 안에서 해결되는 세계, 이것이 바로 로맨스 시곡의 힘입니다. 크로체는 특히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작품인 템페스트를 이러한 낭만주의적 경향의 정점으로 봅니다. 마법이 지배하는 미지의 섬, 공개정령 아리엘, 괴물 칼리반 같은 요소들은 어떤 깊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순수한 상상적 즐거움을 위해 정교하게 짜인 아름다운 무늬와 같다는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무대를 떠나며 남긴 마지막, 가장 순수한 상상력의 유희인 셈이죠. 크로체의 분석을 따라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희극부터 비극의 경계, 그리고 환상의 세계까지 여행했습니다. 희극 속 사랑은 진실의 힘을,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은 우연의 힘을 보여주었죠. 그렇다면 그의 가장 위대하고도 어두운 비극들, 즉 맥베스, 리어왕, 햄릿의 세계를 지배하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삶의 우주적 투쟁이 가장 강렬하고 심오하게 표현되는 이 작품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크로치의 분석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중요하고도 무거운 질문입니다. 셰익스피어 비극하면 보통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야망, 질투, 복수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익숙한 이런 키워드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 속을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이탈리아의 철학자 베네데토 크로체의 아주 날카로운 시선을 빌려서요.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셰익스피어의 대표 비극 4편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요. 우리가 아는 인물들의 행동, 그 이면에 숨겨진 훨씬 더 근원적인 힘들의 충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로체가 본 셰익스피어의 세계에는요, 구원이라던가 최종 심판 같은 게 없습니다. 이 문장처럼 신을 아무리 불러봐도 그 존재가 느껴질 듯 말 듯하기만 할 뿐 결코 무대 위로 내려와서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죠. 대신에 그 무대 위에서는 선과 악, 야망과 양심, 쾌락과 의무 같은 거대한 힘들이 정말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전쟁을 벌입니다. 바로 이게 크로체가 말하는 독특한 셰익스피어적 정서의 핵심이에요. 셰익스피어는 이 싸움을 심판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일 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인간 정신의 가장 원초적이고 처절한 싸움을 그저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무대는 바로 맥베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작품을 야망의 비극이라고 부르잖아요. 하지만 크로체는 그건 좀 겉핥기식 분석이라고 봐요.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걸 꿰뚫어 보는데 바로 끔찍한 내면의 전쟁에 사로잡힌 의지 그 자체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망은 그저 방화세일 뿐이고 진짜 주인공은 행동하려는 의지와 그걸 막아서려는 또 다른 의지, 이 둘의 충돌이라는 거죠. 크로체가 보기에 이 연극의 진짜 전쟁터는 스코틀랜드의 황량한 들판이 아닙니다. 바로 맥베스의 마음속이죠. 왕이 되겠다는 그의 강력한 의지와 그건 안 돼! 라고 소리치는 그의 양심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를까 하는 첫 생각이 떠오른 바로 그 순간부터요. 그의 내면에서는 멈출 수 없는 잔혹한 불협화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름다운 멜로디와 끔찍한 소음이 서로를 집어삼키려고 싸우는 것처럼 그의 영혼을 조각조각 찢어 놓는 거죠. 이 내면의 전쟁은 두 주인공을 통해 정말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맥베스는 양심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비되어 있어요. 위대해지고는 싶은데 죄는 짓기 싫은 거죠. 하지만 레이디 맥베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녀는 순수하고 거침없는 의지 그 자체예요. 그녀는 맥베스의 양심을 설득하려 하지 않아요. 대신 그의 행동하려는 의지 자체를 마구 자극하죠. 욕망은 있으면서 왜 행동을 못하냐? 그건 나약한 거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맥베스는 그 행동이 자신의 인간성을 파괴할까봐 두려워하는데 그녀는 오히려 그 행동이야말로 당신을 인간 이상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속삭이죠. 그리고 여기서 크로체의 통찰이 정말 빛을 발하는데요. 보통은 행동이 끝나면 갈등도 끝나거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잖아요. 근데 맥베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어떻게 되느냐? 양심의 가책을 완전히 없애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진심으로 뉘우치지도 못하는 그런 영원한 어정쩡한 상태에 갇혀버립니다.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했던 고뇌와 저지른 후에 하는 고뇌가 본질적으로 똑같은 상태로 계속되는 거죠. 그는 이 지옥 같은 순환에 완전히 갇혀버립니다. 왕관의 무게에 취해 있는 동시에 죄책감에 영원히 산채로 갉아먹히는 상태. 이게 바로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이는 의지의 비극인 거죠. 그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앞으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갈수록 그의 위대함과 그의 죄책감이라는 이 두 마리 괴물은 함께 더욱더 거대해질 뿐입니다. 맥베스의 그 숨막히는 내면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아주 광활한 황야로 한번 걸어 나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오만함이 불러온 거대한 비극,
바로 리어 왕의 세계입니다. 크로체는 이 작품을 거대한 연민의 비극이라고 정의합니다. 크로체는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는데요. 바로 리어 왕은 미치기 전부터 이미 미쳐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진짜 사랑을 보여준 막내딸을 내쫓았던 첫 행동, 그건 단순한 판단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사랑을 말로 증명받으려는 그 오만함에서 비롯된 현실 감각을 이미 상실한 정신의 심오한 망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광기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황야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화려한 왕좌 위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리어의 이 망상적인 행동은요,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힌 것처럼 세상에 세 가지 거대한 힘을 풀어놓게 됩니다. 첫 번째는 리어 자신의 어리석음, 두 번째는 두 딸 고너릴과 리건이 보여주는 계산적이고 정말 괴물 같은 악, 그리고 마지막은 막내딸 코델리아의 조용하고 절대적인 선입니다. 이 세 가지 힘이 서로 부딪히면서 거대한 비극이 만들어지는 거죠. 두 언니와 코델리아의 차이는 정말 극명하죠. 고노릴과 리건이 아주 적극적이고 계산적인 거대한 악을 상징한다면 코델리아는 너무나 순수해서 그 어떤 말로도 자신의 진심을 표현할 수 없는 선,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그녀의 선함은 착한 일을 해야지 하는 그런 교훈적인 착함이 아니에요. 너무나 투명해서 현실 세계의 더러운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될 수 없는 그런 근원적인 순수함에 가깝습니다. 코델리아는 무엇을 할 것인가? 사랑하고 침묵할 뿐. 이 말이 그녀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언니들의 사랑이 연기였다면 코델리아의 사랑은 전략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첨이라는 그 타락한 게임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역설적으로 그녀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이 순수함에서 나옵니다. 그녀의 침묵은 사랑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를 증명하는 것이었죠. 모든 걸 잃고 폭풍우 속을 헤매는 바로 그 순간 리어는 비로소 진짜 비극과 마주하게 됩니다. 왕국을 잃어버린 게 비극이 아니에요. 자신의 그 광기를 통해서 왕이었을 때는 결코 보지 못했던 벌거벗은 인간의 고통을 처음으로 직시하게 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비극의 핵심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이기적인 왕에서 비로소 한 명의 인간으로 거듭나는 거죠. 자, 치열했던 내면의 전쟁터를 떠나서 이제는 아주 달콤하면서도 치명적인 늪으로 한번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의 세계입니다. 크로체는 이 비극에 관능의 비극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정의를 한번 주목해 주세요. 크로체는 이게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이건 황홀경을 미끼로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는 관능이라는 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사람이 아직 숨을 쉬고 있는데도 그 내면이 서서히 썩어 문드러지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내적인 영혼의 죽음에 대한 비극인 겁니다. 로마가 티베르강에 녹아내리게 하라. 여기가 나의 공간이다. 안토니의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안토니는 쾌락에 중독돼서 한때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의무, 정치, 제국이라는 그 현실 세계 전체를 아주 하찮은 것으로 버려버립니다. 그의 우주는 오직 클레오파트라의 품 안으로 완전히 축소되어 버린 거죠. 크로치의 분석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이건 두 영혼의 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클레오파트라는 상대를 지배하는 자신의 매력에 중독되었고 안토니는 더 이상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현실 세계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클레오파트라라는 쾌락의 도피처를 필사적으로 끌어안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한 게 아니라 서로를 통해 얻는 쾌락과 지배욕이라는 감각에 중독된 거죠. 이 비극의 가장 끔찍한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한때 세상의 절반을 호령하던 위대한 장군 안토니가 자신의 정체성이 바람아태 구름처럼 형체도 없이 흩어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순간 말이죠. 이게 바로 관능이 가져오는 영혼의 해체, 다시 말해 살아있는 죽음인 겁니다. 드디어 셰익스피어의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 햄릿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해석이 존재하죠. 하지만 크로체는 햄릿의 비극을 아주 명쾌하게 정의하는데요. 바로 생각이 너무 많아서 행동하지 못하는, 즉 사유에 의해 마비된 의지의 비극이라고 해석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 햄릿의 비극 전체를 관통합니다.
맥베스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양심과 전쟁을 벌였다면 햄릿의 의지는 너무나 예리한 그의 생각에 의해 병들고 마비되어 버린 겁니다. 그의 뛰어난 지성이 행동을 위한 칼이 아니라 행동하려는 의지를 해부하고 결국 죽여버리는 메스가 되어버린 거죠. 크로체는 햄릿의 내면이 붕괴하는 과정을 마치 병이 진행되는 것처럼 4단계로 분석합니다. 한번 따라가 보시죠. 1단계, 충격.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너무나 빠른 재혼은 그의 시상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2단계, 혐오. 이 충격은 세상 모든 것이 더럽고 역겹다는 깊은 혐오로 발전하죠. 3단계, 부조화. 행동의 연료가 되는 삶에 대한 기쁨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의 모든 행동은 조율되지 못하고 충동적이거나 뒤늦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냉소. 결국 그는 진심으로 웃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차가운 아이러니와 냉소를 퍼붓는 인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크로체는 햄릿을 줄리어스 시저의 브루투스와 비교하면서 그의 비극을 훨씬 더 선명하게 만듭니다. 둘 다 고결한 정신을 가진 인물들이죠. 하지만 브루투스는 더러운 수단을 써야 한다는 사실에 고뇌하면서도 결국 행동합니다. 마치 마지못해 재물을 바치는 사제처럼요. 하지만 햄릿은 행동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는 자신의 병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끝없는 사색을 통해서 그 병을 더욱 키우기만 하는 환자와 같다는 거죠. 자, 이렇게 4개의 각기 다른 비극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맥베스의 의지, 리어의 연민, 안토니의 관능, 햄릿의 무의. 하지만 크로체에 따르면 이 작품들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바로 셰익스피어적 정서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셰익스피어 비극의 본질은 대체 무엇일까요? 크로체의 대답은 바로 이 해결되지 않는 투쟁 그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비극들과 달리 셰익스피어의 세계에는 최종적인 정의도 명확한 교훈도 신의 구원도 없어요. 오직 인간 정신의 날 것 그대로의 영원히 계속되는 갈등만이 아주 웅장하게 펼쳐질 뿐입니다. 결국 크로체는 우리에게 이 거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신의 심판도 명확한 해피엔딩도 없는 이 세상에서 이토록 위대하고 끔찍한 인간의 투쟁이 갖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셰익스피어는 우리에게 정해진 답을 주는 대신 그 싸움의 치열함 속에서 스스로 의미를 찾아보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베네데토 크로체의 문학 비평, 그 기나긴 여정의 대미를 장식할 시간입니다. 먼저 셰익스피어 비극의 가장 깊은 심연을 탐험하고 그 다음엔 피에르 코르네유라는 질서 자체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예술의 우주로 함께 건너가 보겠습니다. 그 시작은 정말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골치 아프게 했던 그 미스터리, 바로 햄릿입니다. 크로체는 이 작품을 그냥 행동에 대한 비극으로 보지 않았어요. 인간의 의지, 그 자체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아주 처절한 비극으로 읽어냅니다. 햄릿이라는 인물, 아니 그 존재 자체를 꿰뚫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크로체의 눈에 비친 햄릿은 그저 어찌할 수 없는 절망과 깊고 깊은 고뇌가 만들어낸 한 편의 심오하고도 슬픈 노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다른 영웅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햄릿이 싸우는 건 외부의 적이나 자기 자신의 도덕적 결함 같은 게 아닙니다. 그의 싸움은 철저히 내면에서 벌어지죠. 세상의 온갖 추악한 부패를 목격한 후에 행동하려는 그 의지 자체가 그냥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햄릿이 발딛고 서 있던 세상이 그냥 통째로 무너져 내린 거예요. 선함, 정의,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니까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복수를 향한 열정마저도 타오를 에너지를 전부 잃어버린 거죠. 정말 기가 막힌 건 햄릿 자기 자신도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복수를 해야 할 명분도 있고 의지도 있고 힘도 있고 수단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끝없는 자책의 감옥에 갇혀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크로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햄릿 같은 위대한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낡은 안경부터 벗어 던져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죠. 크로체에 따르면 많은 비평가들이 예술 그 자체를 보기보다는 주변적인 것들에 매몰돼서 길을 잃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몇 가지 대표적인 덫을 명확하게 짚어냈습니다. 크루체가 지적한 첫 번째 오류는 작가의 삶과 작품을 그냥 동일시해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셰익스피어가 쓴 브루투스라는 인물을 보면서 아, 이건 셰익스피어가 당시 에섹스 백작을 생각하면서 쓴 거야 라고 단정하거나 어떤 대사 한 줄을 콕 집어서 이건 분명히 셰익스피어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암시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시를 그냥 작가의 일기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라고 크로체는 비판합니다. 두 번째 오류는 작품의 도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크로체는 말합니다. 진짜 시인은 재판관이 아니라고요. 시인은 사랑, 증오, 희망, 절망 같은 인간의 모든 감정들을 그게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대신에 그 모든 걸 그대로 품에 안아서 예술이라는 새로운 생명체로 빚어낼 뿐이라는 거죠. 오피리아가 사실은 정숙하지 않았던 거 아니야? 아니야. 맥베스 부인도 사실 속으로는 되게 여린 사람이었을걸? 이런 식의 논쟁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크로체가 보기엔 이런 건 그냥 작품 밖에서 벌어지는 엉뚱한 상상놀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작품이 보여주는 시적인 진실에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할 뿐이죠. 크로체에게 제대로 된 비평이란 철학이 단단히 받쳐줘야만 가능한 겁니다. 예술을 무슨 역사책이나 도덕교과서, 심리분석 자료처럼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서정적 직관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서정적 직관이라는 게 뭐냐면요. 복잡한 이론이나 배경 지식으로 분석하기 전에 작품이 주는 순수한 느낌, 그 감정의 표현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셰익스피어의 세계를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갈 겁니다. 모든 규칙과 질서가 다른 새로운 우주, 바로 프랑스의 위대한 극작가 피에르 코르네유의 세계로요. 셰익스피어가 삶의 혼돈 그 자체를 그렸다면 코르네유는 달랐어요. 크로체는 코르네유에게서 인간의 정신이 그 이성과 결단력이라는 엄청난 힘으로 그 혼돈을 어떻게 지배하고 넘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술가를 발견한 거죠. 이게 바로 코르네유 세계의 핵심, 그 심장부입니다. 그의 드라마는요, 들끓는 감정의 경랑을 이겨내는 의식적이고 숙고하는 의지, 그 치열한 긴장감과 공격적인 승리의 순간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인물들은 감정에 휘둘리는 희생양이 아니에요. 오히려 갈등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냉정한 이성으로 분석해서 명예와 의무라는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주체들이죠. 이 우유부단의 혼란, 이거 햄릿의 그것과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햄릿의 고뇌가 행동을 마비시키는 병이었다면 코르네유 영웅들의 고뇌는 더 위대한 결단을 위한 담금질 같은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만 의지가 단단해지고 영웅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일종의 강력한 엔진인 셈입니다. 자, 이제 이 경이로운 인물들을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이 인물들은 뭐랄까 복잡한 내면을 가진 그런 심리적인 초상화라기보다는요. 순수하고 단호한 의지 그 자체가 번쩍하고 빛나는 번갯불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오라스 가문의 아버지가 남긴 이 한마디가 코르네유의 세계 전체를 요약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오직 마땅히 해야 할 그 원칙을 따르라 라는 아주 준엄한 명령인 거죠. 3단 논법처럼 확고하다는 말이 딱 맞아요. 이들은 감정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버려요. 왜냐? 이성을 통해 이미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죠. 로마를 위해 적이 된 메제이자 친구와 싸워야 했던 오라스가 바로 그 예입니다. 그는 고뇌 끝에 우리는 이제 적이며 서로를 알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적 결론에 도달하고 그 어떤 사적인 감정도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에밀리가 하는 말은 그냥 왜 이렇게 비겁해 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코르네유의 세계에서 사랑이라는 건 영웅적인 행동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숭고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 사랑을 위해 목숨을 걸 용기조차 없단 말이냐고 질책하는 겁니다. 코르네유의 세계에서는 사랑마저도 우리가 아는 그런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이 아니에요. 이성적인 선택의 대상이 됩니다. 퓨세리 공주를 보세요. 그녀는 나는 내용을 깊이 사랑합니다라고 모두 앞에서 당당하게 말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랑보다 제국의 의무가 더 중요하기에 나는 제국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아주 명쾌하게 선언하죠. 이건 비극적인 희생이 아니에요. 맑은 정신으로 내린 영광스러운 결단인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거대하고
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예술 세계를 여행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세계를 나란히 세워두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셰익스피어가 삶의 총체적인 투쟁, 열정과 운명의 싸움을 그렸다면 코로네우는 의지의 투쟁, 즉 이성과 열정의 싸움에 집중했죠. 영웅의 모습도 다릅니다. 셰익스피어의 영웅이 감정에 휩쓸리는 복잡한 영웅이라면 코로네우의 영웅은 이성으로 승리하는 의지의 화신 그 자체고요. 그래서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인물들에게는 공감과 연민을 느끼지만 코로네우의 영웅들에게는 의지의 힘에 대한 경외감과 감탄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크로체가 하려는 말은 둘 중에 누가 더 위대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둘은 그냥 서로 다른, 하지만 각각 완벽하게 타당하고 강력한 두 개의 예술 형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두 가지의 위대한 방식인 셈이죠. 한 사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그 열정과 모순 속에서 노래하고 다른 한 사람은 인간의 이성과 결단으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노래하는 겁니다. 자, 이 지점에서 크로체는 우리 각자에게 궁극적인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이건 문학사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질문이죠. 모든 것이 뒤섞인 열정과 혼돈의 세계, 그리고 모든 것을 이성으로 질서 잡는 결정의 세계.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마음은 이 두 세계 중 어느 쪽에 더 깊은 울림을 느끼시나요?